안녕하세요. 코드쇼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카프카의 토픽과 파티션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카프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픽이 필요합니다. 이 토픽을 기준으로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퍼블리시하고 컨슈머는 메시지를 구독합니다. 토픽을 생성하기 위해 카프카를 실행합니다. 환경 설정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카프카 실습을 위한 데브 컨테이너스를 실행해주세요. 컨테이너 실행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컨테이너가 다 실행되면 도커 데스크탑을 열겠습니다. 카프카 컨테이너에서 쉘을 실행합니다. 토픽 조회는 카프카 토픽스의 리스트 옵션을 사용합니다. 기본으로 생성되어 있는 토픽 컨슈머 오프셋과 스키마스를 제외하고는 토픽이 없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카프카 토픽스 명령어의 크리에이트 옵션을 사용해 토픽을 생성합니다. 카프카 토픽스 명령어로 헬로란 이름으로 토픽을 생성했습니다. 토픽의 이름은 네임 옵션을 사용해 지정합니다. 레플리케이션 팩터 옵션은 파티션 데이터를 몇 개의 복사본을 만들지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카프카 노드의 수만큼 레플리카 팩터 값을 설정했습니다. 값이 높을수록 노드 간의 파티션 복사 비용이 발생해 성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 값이 적으면 카프카 장애 시에 데이터를 유실할 수 있습니다. 보통 3 이상의 값을 권장합니다. 참고로 크리에이트 당시 카프카 노드의 수보다 많은 레플리케이션 팩터를 넣으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다른 옵션으로 파티션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파티션은 카프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파티션즈 옵션은 토픽을 몇 개로 나눌지를 설정하는 정보입니다. 만약 프로듀서가 100개의 토픽을 퍼블리시하고 이 토픽은 1개의 파티션만 있다면 100개의 토픽은 1개의 파티션에 쌓입니다. 만약 컨슈머가 1개의 토픽을 처리하는데 1분이 걸린다면 토픽 100개를 처리하는데 100분이 걸리게 됩니다. 만약 파티션을 4개로 설정한다면 토픽은 4개의 파티션 각각 25개씩 쌓입니다. 하나의 파티션에는 최대 1개의 컨슈머만 둘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늘어난 파티션 개수만큼 3개의 컨슈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처리 시간을 100분에서 25분으로 4분의 1 줄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내용을 쉘을 이용해 실습하겠습니다. 헬로 토픽의 프로듀서와 컨슈머를 실습하겠습니다. 카프카 컨테이너에서 터미널을 실행합니다. 좌측에는 프로듀서, 우측에는 컨슈머를 배치합니다. 카프카 콘솔 프로듀서 명령을 이용해 카프카에 연결합니다. 프로듀서가 카프카 브로커에 연결이 되었습니다. 카프카 콘솔 컨슈머 명령을 이용해 카프카에 연결합니다. 파티션은 0번 인덱스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습에서 파티션 사이즈가 1이므로 0번 파티션만 사용 가능합니다. 옵션으로 파티션 숫자 0을 입력합니다. 프로듀서의 헬로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컨슈머의 헬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파티션에는 여러 개의 컨슈머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터미널을 추가로 실행하고 컨슈머를 추가하겠습니다. 컨슈머가 문제없이 연결됩니다. 그럼 프로듀서로 메시지를 퍼블리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1. 컨슈머 순서대로 한 번씩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를 라운드 로빈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2. 모든 컨슈머에서 모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름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합니다.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듀서로 헬로원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두 2개의 컨슈머에 모두 헬로원 메시지가 나옵니다. 다시 프로듀서로 헬로 투 메시지를 입력합니다.
두 개의 컨슈머에 모두 헬로 투 메시지가 나옵니다. 카프카는 같은 파티션에 연결된 모든 컨슈머는 브로드캐스팅 방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참고로 다른 메시지 브로커인 RabbitMQ는 하나의 큐에 여러 개의 워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으로 워커는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이 부분이 카프카와 동작이 달라서 RabbitMQ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RabbitMQ는 하나의 큐의 워커의 사이즈를 늘려서 처리량을 늘리고, 카프카는 하나의 토픽의 파티션 사이즈를 늘려서 처리량을 늘립니다. 이번 실습은 파티션 일수를 변경하겠습니다. 파티션 수를 1에서 2로 늘리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프로듀서를 종료합니다. 카프카 토픽스 명령어의 Alt 옵션을 사용해 파티션 사이즈를 2로 늘리겠습니다. 카프카 토픽스의 디스크라이브 옵션으로 파티션 정보를 확인합니다. 참고로 AKHQ의 토픽 화면에서도 늘어난 파티션 사이즈 1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프로듀서를 실행하고 새로 추가된 1번 파티션의 컨슈머를 추가합니다. 기존의 파티션 0에 연결된 컨슈머를 종료하고 새로 파티션 1의 컨슈머를 연결합니다. 프로듀서로 무작위로 여러 번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컨슈머는 두 개지만 토픽은 한 컨슈머에게만 나뉘어 전달됩니다. 이는 키가 없는 경우 카프카가 작동하는 스티키 파티션 캐시 방식입니다. 키가 없는 경우 처음 보낸 파티션 번호를 캐시하고 이 파티션으로만 토픽을 전달합니다. 키가 없다면 한 파티션만 사용하기 때문에 파티션을 늘려도 의미가 없습니다. 즉, 키는 카프카에서 토픽이 저장될 파티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파티션들 간에 토픽이 잘 나뉘어 저장되도록 키를 추가하겠습니다. 프로듀서의 프로퍼티 옵션을 추가해 다시 실행합니다. 프로듀서로 무작위로 값을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토픽이 파티션 나뉘어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키는 같은 파티션으로 퍼블리시 되는 것을 컨슈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키 세퍼레이터 옵션을 이용해 대쉬 앞에는 키, 뒤에는 밸류가 퍼블리시 됩니다. A는 키, B는 밸류가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키 없이 헬로라는 밸류만 퍼블리시 했습니다. 대쉬를 기준으로 앞에 값이 같으면 키가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같은 키는 항상 같은 파티션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키가 다르다면 같은 파티션 또는 다른 파티션에 저장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카프카에서 키를 다루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카프카는 키를 해시해서 카프카 노드의 수만큼 나머지 연산을 해서 나오는 결과 값을 파티션 번호로 결정합니다. 지금은 파티션 이 두 개이므로 0과 1만이 파티션 번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시 알고리즘은 뭐뭐투 해시를 사용합니다. 파티션을 이해할 때 중요한 사항으로 카프카는 파티션 단위로만 토픽의 순서를 보장합니다. 즉, 순서가 중요한 토픽을 퍼블리시할 때는 같은 파티션에 넣어야 합니다. 키값은 항상 같은 파티션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했으니 순서가 중요한 토픽의 경우는 꼭 같은 키를 사용하세요. 다음으로 파티션의 오프셋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카프카가 기존의 메시지 큐와 다른 특징으로는 컨슘 후의 큐에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파티션은 배열과 비슷합니다. 파티션 안에 토픽들은 배열의 원소처럼 순서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인덱스로 배열의 값을 접근하듯
오프셋을 통해 파티션이 특정 인덱스 이후부터 컨슘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파티션마다 마지막 오프셋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컨슈머가 오프셋 옵션 없이 연결되면 마지막 오프셋부터 컨슘을 합니다. 하지만 오프셋 옵션을 주면 오프셋 정보부터 컨슘을 합니다. 실습으로 터미널에 두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1. 0번 오프셋부터 컨슈머가 실행하도록 명령합니다. 2. 오프셋 명령 없이 컨슈머 실행하도록 명령합니다. 오프셋 인덱스 0 옵션을 주면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셋 옵션이 없는 경우는 오프셋 옵션 기본값은 레이티스트입니다. 새로 퍼블리시된 토픽만 컨슘합니다. 마지막으로 파티션에 대한 중요한 제약사항으로 파티션 사이즈에 기존보다 작은 값을 넣을 수 없습니다. 파티션 사이즈는 더 큰 값만 입력 가능합니다. 파티션을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알터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파티션 옵션 값을 2보다 큰 값을 넣으라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카프카의 토픽과 파티션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컨슈머 그룹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컨슈머가 파티션을 직접 컨슘하는 것보다 컨슈머 그룹스를 실무에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 수업은 이 컨슈머 그룹스를 잘 이해하기 위해 파티션을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자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